충격적인 주장이 터졌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면 세계 역사책은 다시 써야 합니다. 하버드 출신 언어학자의 발언에 국제 언어학 세미나는 단숨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천 년간 이어져온 동아시아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20년 연구 끝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국의 숨겨진 역사,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제 언어학 세미나장 순간 모든 시선이 단상 위 중국 베이징 대학교 장의 교수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글의 중국적 기원 조선의 차용 문자 그가 PPT 띄운 슬라이드 제목이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앤더슨 교수입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에 매료되어 20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죠. 오랜 기간 동아시아 문자를 연구해온 언어학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장의 교수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한글은 중국 상나라 시기 주술 문자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기에 명나라 문자 체계를 차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세미나장에 모인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더욱 놀랐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자들조차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듯했죠. 장의 교수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가슴속에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은 명나라 황실과 교류하며 문자를 개발했고 명나라 학자들이 한글 창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중국 고서를 인용하며 학문적으로 포장했습니다. 세미나장 뒤편으로 눈을 돌려보니 중국 언론사 기자들이 열심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이 내일이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자의 변형일 뿐입니다. 또한 조선은 수천 년간 중국의 일부였으며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국에 종속된 나라였습니다. 장의 교수가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순간 프랑스 출신 소피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 창제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전입니다. 조선이 중국보다 앞설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의 도움 없이는 그런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두 명의 한국인 학자는 얼굴에 분노를 띄었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소수의 그들과 달리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했죠. 장의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중국 학자들이 웅성거리며 자국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는 학문의 장이 아닌 중국의 선전장관이 있었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글의 독창성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이 국제학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분명했고 휴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 장의 교수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서양학자들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다며 중국 측 주장에 동조했고 소피 교수마저도 봤을 때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한글의 독자성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20년간 모아온 한글 연구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실록, 그리고 최근의 언어학적 분석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의 교수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느껴 학자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의 진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세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일 때였죠.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세미나장으로 들어서자 더욱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서양 학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장의 교수의 도발적인 주장이 학술적 호기심을 자극한 듯했습니다. 단상에 다시 장의 교수가 올라섰고 이번에는 더 큰 화면에 한글은 중국 문자의 연장선이라는 제목을 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글은 중국 문자 체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장의 교수는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는 무려 30페이지 달하는 비교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은 고대 중국 상나라 갑골문 변형된 것입니다. 이은 입에서 미음은 구에서 변형된 거죠.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를 단순히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연관짓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학자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허무맹랑한 주장이 실제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장의 교수는 의기양양하게 계속했습니다. 우리 베이징 대학팀은 최근 명나라 황실 기록 중 조선문자 창제지도 않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명나라 학자들이 조선의 세종대왕에게 문자 창제를 지도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미나장의 놀라움에 탄성이 흘렀지만 저는 즉시 그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20년간 한글 연구를 해왔지만 그런 중요한 사료가 있었다면 반드시 알았을 테니까요. 이 문서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명나라 황제에게 문자 창제에 관한 자문을 구했고 명나라 학자들이 조선에 파견되어 한글 제작 과정을 지도했습니다. 사실상 한글은 중국 학자들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순간 세미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흥분된 대화가 오갔죠. 장의 교수는 이 반응을 보고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선은 수천 년간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조선까지 모두 중국 왕조의 번속이었던 조선이 독자적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왜곡이 있죠. 고조선이 중국보다 앞서 문명을 이룩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무시한 채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한글의 모음 체계도 중국 음양 오행 사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조선은 독자적인 철학 체계가 없었기에 중국의 음양 오행을 사용했죠. 한글의 모음은 중국 철학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려 했죠. 그때 프랑스 출신 소피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장의 교수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창제 과정에서 조선의 역할은 단지 중국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세종왕의 독창성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소피 교수의 질문에는 이미 결론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측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질문을 던진 것이었죠. 장의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도 나름의 역할을 했겠지만 당시 조선은 중국보다 문화적 기술적으로 훨씬 뒤처진 나라였습니다. 조선이 중국의 도움 그토록 정교한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정치적 선전이 진실을 압도하고 있었죠. 장의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중국 문자 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적 변형에 불과합니다. 조선의 독자적 창제가 아니라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왜곡된 주장이 학계에 자리 잡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에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토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미나장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사회자가 토론 참가자를 모집하자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로버트 앤더슨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동아시아, 문자 특히 한글을 연구해왔죠. 중국 학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미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들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장의 교수님의 발표는 근본적인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입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이죠.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로 소리를 기호한 것입니다. 이 두 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했죠. 그리고 장의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조선문자 창제지도라는 문서는 어디에서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한글 연구를 해왔지만 그런 문서의 존재를 들어본 적이 없죠.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를 근거로 학술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학문적 윤리에 어긋납니다. 세미나장에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몇몇 서양 학자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제 차례가 계속되자 훈민정음 헤레본의 원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한글 창제 당시의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개입이나 지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장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공식 기록일 뿐입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학문의 장에서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역사적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MIT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행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15세기 조선에서 이러한 언어학적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언어학자 베커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문맹을 퇴치하고 지식을 대중화하기 위한 세종대왕의 철학이 담긴 혁신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는 당시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입니다. 이어서 세계 여러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찬사를 인용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콘체비치 교수는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라고 했죠. 이 모든 평가는 한글의 독자적 창제와 그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장웨이 교수와 중국 측 학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속삭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글은 문자,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라는 점입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게 남아있죠. 이는 한글이 독자적으로 창제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세미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몇몇 서양 학자들도 박수를 쳤죠. 복도 끝에서 있던 한국인 학자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지금 한국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아닙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검증 가능한 역사적 기록과 과학적 연구 결과만을 바탕으로 발표했습니다. 역사는 감정이나 민족주의가 아닌 객관적 사실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측 주장에 압도되었던 분위기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독창성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토론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대거 손을 들었죠. 리 교수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한글 같은 혁신적인 문자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리 교수의 발언에 중국 학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장에 다시 무거운 공기가 돌았죠. 이것은 단순한 문자 논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리 교수님, 조선이 중국보다 뒤처졌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은 동아시아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자랑한 나라였습니다. 제 단호한 반박에 리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 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441년 발명된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장치입니다. 같은 시기 명나라에서는 이런 정밀한 기상 관측 장치가 없었죠. 화면에 치구기의 도면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선의 혼천이는 천체 운동을 관측하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이는 조선의 천문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장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례로 조선이 중국보다 앞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 조선이 결코 중국보다 열등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선의 교육제도와 학문적 전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세계 최초로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교육 시스템은 매우 선진적이었고 과거 제도 역시 중국보다 더 공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소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중국의 책들을 많이 수입했던 것인가요? 그것은 조선이 중국 문화에 의존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세미나장에 다시 술렁였습니다. 소피 교수는 여전히 중국 측 입장에 기울어 있었죠. 하지만 이 질문은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조선이 중국 서적을 수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존이 아닌 적극적인 지식 흡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화면에 직지심 체요절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심 체요절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서 만들어졌죠. 이는 조선의 인쇄 기술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진 자경루는 세계 최초의 자동 시보 장치였습니다. 이는 조선의 기계공학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서양학자들 중 상당수가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 학문적 독창성입니다. 실학은 조선 후기에 발전한 독자적인 학문 체계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추구했습니다. 정약용, 홍대용, 박지원 같은 학자들은 단순히 중국 학문을 답습하지 않고 독창적인 사상을 펼쳤죠. 리 교수가 다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조선은 결국 중국의 제후국이었습니다. 매년 조공을 바쳤고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았습니다. 그런 종속 관계에 있던 나라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발언에 세미나장에 다시 술렁였습니다. 리 교수의 주장은 많은 서양학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에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었죠. 리 교수님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단순한 종속 관계로 보는 것은 동아시아 외교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공과 책봉은 형식적인 의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내정에 있어 완전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 학자들은 분노한 표정이었지만 서양 학자들은 점점 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 교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죠. 앤더슨 교수님, 저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역사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네요.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소피 교수의 발언 이후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국 측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글의 독창성과 조선의 문화적 위상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더 과감한 주장을 펼칠 때였죠. 지금까지 한글의 독창성과 조선의 문화적 수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한자의 기원도 중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미나장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서양 학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정말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고대 한자와 동이족 문자로 추정되는 유물 사진들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이것은 중국 산동성과 요녕성에서 발견된 동이족의 문자로 추정되는 유물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의 것으로 초기 한자의 형태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건 완전한 허위 주장입니다. 한자는 중국의 독창적인 창조물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 전에 증거를 봐 주십시오. 저는 중국의 역사적 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화면을 넘겨 중국 고전인 설문해자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문해자에는 동이는 글씨에 능하여 처음에 창일이 이를 보고 팔괘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갑골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로 인정받는 갑골문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동이족이 사용했던 문자 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소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동이족이 정확히 어떤 민족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고대 한국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동이족은 고대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으로 많은 학자들이 고대 한국인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조선과 깊은 연관이 있죠. 장웨이 교수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건 한국 중심의 역사관일 뿐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장웨이 교수님, 저는 단지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의 고전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자가 중국의 독창적인 문자가 아니라 동이족의 문자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미나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에 관한 저의 발표 이후 중국 학자들은 격양된 모습이었죠. 지금까지의 발표에서 한글의 독창성과 한자의 기원에 대해 다뤘고 더 근본적인 역사 문제를 짚어야 할 때였죠.
많은 분들이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보다 작고 약한 나라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후대의 관점에서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고대사를 살펴보면 고조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가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부터 존재했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하나라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즉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가 고조선이었죠. 고조선부터 삼국,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결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문명과 국가 정체성을 가진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 중국 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세민화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학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베커 교수와 윌슨 교수 그리고 놀랍게도 소피 교수까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제시한 내용은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사회자가 간신히 세민화장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휴식 시간이 선언되자 중국 학자들은 격양된 모습으로 세민화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서양 학자들 몇몇이 제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한 학문적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세민화장 구석에 있던 한국 학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씨앗을 뿌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씨앗이 자라 역사의 진실이 널리 알려지길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세민화는 계속되었지만 이미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한국 역사의 위상이 국제학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긴 여정의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민화 마지막 날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격렬한 토론 소식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세민화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소피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소피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 측 주장에 동조하던 사람이었기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어제 앤더슨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밤새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서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앤더슨 교수님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해보니 우리의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피 교수는 화면에 자신이 정리한 자료들을 띄웠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고조선의 역사적 위상, 그리고 한자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문자가 어떻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혁명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소피 교수의 발언에 세민화장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생각보다 훨씬 강한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고조선부터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적 위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소피 교수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세민화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국인 학자들의 얼굴에는 감동의 표정이 역력했고 저는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교육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국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서양학계의 큰 오류였습니다. 소피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과 학문적 용기에 모두가 감동한 듯 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앤더슨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에 올라 긴장된 마음으로 세미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학자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죠. 저는 20년간 한글과 한국 역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한국의 역사적 위상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문의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고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며 끊임없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자 세미나장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나서는 길에 한국인 학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오늘 교수님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역사의 위대함을 알리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미나장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마치 한국의 역사가 이제 세계로 펼쳐져 나갈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미래에는 큰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한국 문화의 팬으로서 그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 고조선의 강대국, 위상, 그리고 한자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시각은 이제 세계학계에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랜 시간 가려져 있어도 결국 그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이제 한국의 찬란한 역사적 위상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쓰며 저는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선 더 큰 진실을 마주했어요. 한글은 그저 글자가 아니었고 한국은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었죠. 수많은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만의 문명을 지켜온 한국의 문화는 때론 침묵 속에서, 때론 저항 속에서 역사의 정의를 써 내려왔어요. 진실은 오래도록 침묵을 강요당할 수 없어요. 역사는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치열한 논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왜곡된 인식 속에 감춰져 있던 찬란한 한국의 문명과 정신이 이제는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작은 씨앗이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리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